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뭐 되게 중앙신문에 이제 주로 탑뉴스로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소상한 설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김문수 경사위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조항조 총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예, 아주 총장님 직접 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정말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는 우리 이범 장관님이 지금 부영리의 회장을 맡아 계십니다. 뭐 안 해본 게 없으십니다. 정말 여러 분야에서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해주신 우리 이범 장관님께서 오시고 또 김민규 우리 사장님, KBS 사장님 하실 때 훌륭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지금 KBS가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도 KBS가 어떻게 하면 좀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큰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영 부회장님, 총회장 여러분들 훌륭하신 우리 동문 여러분들께서 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찬 모임 사실 인기도 없고 힘든데 이렇게 일찍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마침 KBS 탑뉴스가 이 경사노위, 제가 소속된 경사노위가 나왔는데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해도 뭐 직원들도 자꾸 이름이 틀리고 김민규 사장 지금 다 온갖 거 다 해서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왜 이렇게 바꿨느냐. 원래 옛날에는 노사정위원회인데 노사정 이렇게 하면 쉬운데 바꾼 이유가 지난 정부에서 이제 좀 폭을 넓힌다고 하는 일을 경제사회노동 포괄적으로 넓힌다고 해놨는데 지금 한국노총도 어제 보시다시피 우리는 불참하겠다, 참여 안 한다, 탈퇴까지는 아니지만 불참하겠다 이렇게 하고 민주노총은 한 22년 이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노위가 과연 필요한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데 노사 간의 당사자 대화가 아니고 사회적 대화, 노와 사 사이에 정부가 끼고 공익이 끼어가지고 같이 대화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북유럽, 우리나라 같은 데보다는 북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노사정위원회 없습니다. 일본에도 없습니다. 영국에도 없습니다. 이 유럽, 북유럽권의 이 노사정위원회, 3자 대화, 사회적 대화 이런 게 유럽에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노동개혁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노동개혁을 하는 데는 누가 개혁을 할 거냐, 개혁의 주체가 누구냐, 대통령이 하는 것, 대통령이 직접 밀고 나가서 하는 것. 두 번째는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개혁하는 것. 세 번째가 이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로 바꿔나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만 이 법치주의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이야 원래 검사 출신 아니냐, 당연히 법치주의 개혁을 하겠지. 그래서 정말 제가 봐도 법치 부분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 중에 없었다고 봅니다. 이거 아마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 법치주의 노동개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정도 관심을 끌고 있고 앞으로 노동개혁 가운데 역사에도 장이 남을 정도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로 정권 교체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교체됐죠. 대통령 교체가 됐는데 국회는 여전히 교체가 안 됐습니다. 국회는 115 대 185. 그러니까 국회가 안 들어옵니다.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법부는 아직까지 완전히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 3권 중에서 행정, 입법, 사법 중에서 하나만 교체되지 2개는 교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4부 방송 언론 부분도 교체가 안 됐습니다. KBS, MBC, SBS 어디에도 방송 언론이 언론 노조라는 강력한 조직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조직, 또 시민단체, 대중조직 이 부분은 민주노총, 노총이 30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자기 봉급에서 돈을 떼서 바치는 노동조합만 300만인데 이뿐만 아닙니다. 환경연, 운동연합, 원자력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 많은 시민조직, 대중조직이 다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제약문인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새마을 거의 다가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여권이랑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럼 지역적으로 기반이 있느냐? 이분은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충청도라고 하는데 충청도도 안 밀어주고 서울에서 태어났다는데 서울 수도권도 안 밀어주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주 아찔할 정도로 굉장히 스피디하게 그 외교의 본질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서 제대로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확고한 방향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오염수 문제다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저는 3대 위기 지금 처해 있는데 대통령이 핵, 경제 위기, 정치 위기. 핵은 지금 벌써 우리 방송에서도 보면 북한이 핵이 몇십 개 가지고 있다는 거 이미 다 공인이 됐습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 핵 보유국과 핵을 가지지 아니한 나라 사이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안 할 수 없고 한미의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핵동맹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확실하냐. 왜 핵을 개발 안 하느냐. 아무리 우주로 쏘아 올리더라도 평화적인 무기를 가지고 과연 핵 폭탄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숙제가 많겠습니다. 자, 경제위기도 지금 이범 장관님 와 계십니다. 경제위기 이게 내년 과연 4월 총선 전에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좀 좋아졌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우리 장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도 어제 어떤 장관님하고 점심하면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교 한일 잘했지만 경제를 살려야 내년도 선거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까지.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얘기하고 전 정부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다 살 수 없잖아요. 그 국민 주머니에 지금 라면 값이 지금 15% 오르고 짜장면 값이 2,000원, 3,000원 안 들었는데 국민들 되게 어렵습니다. 경제 튕겨나가고 유승민이도 튕겨나가고 안철수도 튕겨나가고 다 튕겨나가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뺄셈 정치만 하냐? 왜 덜셈 아예 안 하냐?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래가지고 선거라는 거 한 표를 보고 심리를 가는데 한 표 얻으려면 대통령 선거는 큰 흐름과 문을 타고 나면 되지만 국회의원 선거라는 건 밑바닥에 기어야 됩니다. 정말 초상집부터 결혼식까지 안 다니는 데 없이 다니면서 좋은 표, 나쁜 표, 탁한 표, 맑은 표 다 하여튼 끌어안아서 한 표라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거인데 그러면 다 빼버리고 나면 어떻게 하냐. 대선 정치는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4월 10일 역사적인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4월에 지면 어떻게 되냐? 과반을 못 얻으면 어떻게 하냐? 못 얻으면 뭐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뭐 법은 계속 거꾸로 가는 법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저는 이미 성공했고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치라는 게 뭐냐? 1987년 노동자 대투쟁, 현행헌법 민주화 대투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법치와 공권력이 무너졌습니다. 여기 불도 좀 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요 등, 제일 앞에 등. 그래서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36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치는 약화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계속적으로 국가의 장악력, 그래서 심지어는 경찰관이 노조원한테 두들겨 맞는 그런 상태로 간 거죠.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위에 포스코, 광양 포스코 그 정문 앞에 도로 한복판에다가 망루를 뭐 8미터, 9미터를 만들어 놓고 그 망루 위에서 파이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정글도는 뭐 길진 않습니다. 정글도 칼하고 파이프를 가지고 노조 사무총장이 경찰관하고 소방관이 그 소방 사다리 차 해가지고 고가 사다리를 불 끌어 올라오면서 거기에 망루로 올라오니까 그걸 두들겨 패가 경찰관은 3명이 다쳤습니다. 입원하고 경찰관은 6발을 꼬맸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노조 사무처장은 뭐 3발을 꼬맸다고 하는데 경찰관이 다친 거는 거의 관심 없습니다. 경찰들이 뭐 왜 이렇게 경찰관을 패느냐 말이 없지만은 노조가 맞으면은 이게 바로 조직적으로 300만 노동조합이 다 뭉쳐가지고 야 이거는 폭력 진압이다. 경찰이 폭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고 그거는 정당한 거고 경찰관이 하는 거는 이건 폭력 경찰 물러가라. 폭력 정권 윤석열 정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그동안에 87년까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는 첫째 약자다. 두 번째 노동자는 300만원의 덩어리표다. 이게 아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표가 딱 뭉쳐가지고 300만 표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한 150만, 민노총이 한 20만 좀 넘고요. 나머지 소속되지 않은 데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 표라는 확실한 매달 자기 봉급에서 돈을 떼는 종합비를 내는 이런 사람들이 300만 표라는 거는 선거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마어마한 표거든요. 이 사람들을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로 맞으면 거기다가 가서 뭐 이번에 지금 양회동이라는 건설노조 한 분이 그 건폭 이렇게 해서 부진해서 죽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서울대 병원에 지금 아직까지도 영안실에 모셔다가고 장례를 안 치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론이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왜? 하면은 당장 여기 조선일보 앞에도 보면은 그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계속 하는데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잖아요. 저도 사무실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빌딩인데 퇴근한다고 이리로 이제 전체 보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저보고도 막 그냥 그 시위한 사람들이 달래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 신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 다중의 힘이 크고 또 이 사람들은 약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강자, 노동자는 약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권력과 법치가 무너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습니다. 불법과는 타협이 없다.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시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확고합니다. 이 대통령이 확고한 생각인데 이 부분은 아무리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대통령이 임기 5년 내내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겁니다. 이건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대한민국의 법치가 확립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주먹이 강하다든지 폭력이 강하 누구나 폭력이 센 사람이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 이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건 대통령이 확고한 생각입니다. 저는 화물연대에 처음으로 이때 했지만 제가 이때는 화물연대 때 의왕강은 의왕 ICD가 있습니다. 거기서 화물연대 전체 총지휘부가 거기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보니까 경찰관들이 그동안은 이렇게 파업하고 불법을 하더라도 옆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방관하는 경찰이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제 오다리 때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컨테이너 화물차 앞에 운전석 옆에 경찰관이 동승을 합니다. 그리고 의왕 고속도로 지나가는 그 인터체인지까지 경찰관이 동승을 해서 에스코트를 해줍니다. 앞에 몇 차가 서고. 그러니까 파이프나 이런 거는 방해를 못하죠. 그 컨테이너 진로를 방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경찰관이 이제 살아가지고 운전자, 화물 운송 차량의 운전자를 보호를 해줍니다. 아니면 파업하는 사람들이 왜 배신자냐 이래가지고 파이프를 휘두르고 이랬는데 그걸 딱 막아주니까 이제부터는 괜찮구나.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운송이 개시돼서 화물연대의 운송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내부에 많은 요소가 불안 요소 이런 게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그러면 없어지고 실제로 소득이 좀 준다든지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밑바닥에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잘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건설노조 건폭 여기 우리 이범 부영 회장님 와 계신다만 이 건폭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꼭 이게 건설 노동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 업계의 문제 또 하청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건설 현장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그래서 강력히 대응해라. 실제로 보면 뭐 길바닥에도 빨간 데 들어오고 노래 틀고 막 공사장마다 와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도를 넘는 게 많았죠. 그럼 각 노조가 또 각축을 하면서 서로 거기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월배비 뒷돈 뭐 노조원 채용 이런 불법 무법 시위는 사실 지금 많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데 우리 회장님 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뭐 건설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조 회의계 투명성이 있는데요. 노동부 계신데 우리 박종선 우리 회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 노조는 과거에는 노동조합법상에 당연히요. 노동조합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가 조합원이 몇 명이냐? 이 쪽수. 쪽수가 많을수록 힘이 셉니다. 두 번째, 조합비가 얼마냐? 노동조합이 돈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힘이 셉니다. 세 번째가 전임자, 노조 일만 하고 회사 일은 안 하고 돈은 다 받으면서 노조 일만 하는 이 풀타이머, 노조 전임자, 요즘 말로는 근로시간 면제자, 이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 노조 일한다 그러고 안 나와도 되고 뭐 나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숫자가 지금 전국에 10,000명이 넘는데요. 이게 통계가 없어요. 몇 명이 있는지도 지금 고용노동부도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조사하는데 조사하니까 그동안에 안 하던 조사를 왜 하냐? 이래가지고 좀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자, 그래서 노조법에 보면 노조법 27조, 14조, 96조에 당연히 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게 돼 있고 자료를 결산 결과 운영 상황은 노동청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안 하면은 과태료 500만 원 내게 돼 있는데 이 과태료 500만 원 이런 거는요 뭐 아예
500도 다 간이 작아 못 먹이고 처음에는 150만 원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위반하면 그 다음에 500 올라가고 이게 여러 가지로 이거 노조 회계 동영상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데 지금까지 36년 동안 안 하던 짓을 윤석열 당신이 왜 지금 와서 하자고 그러냐. 당신은 검찰 독재하자는 거 아니냐. 이게 핵심 거지. 이 저항을 한 거죠. 그 다음 노조 전임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이제 용어가 같은 용어인데요. 타임오프 운동가입니다. 아예 지금이 노동운동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국 지금 한 10,000명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아예 조사를 하지도 않고 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거 담당하는 데가 경제사회 노동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없어요. 회사는 달라고 그러면 회사는 안 줍니다. 이거 냈다가는 노조한테 보복을 당할 것이에요. 그거 왜 내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습니다. 이걸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장에서 제가 이제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가봤습니다. 미국의 기아 자동차 조지아주에 있는 웨스트 포인트라는 그 자동차 공장에 한 200만 평 되는 직원이 한 10,000명 되는 데 가봤는데 원래 모카바틀 그 남부의 모카바틀 자동차 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체 땅 1달러에 샀어요. 공짜는 못 주게 돼 있는데 1달러에 그 땅 전체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공장을 하는데 제가 딱 가니까 공장 정문에 우리 한국 공장장하고 한국 직원만 딱 4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도 공장 앞에 보여있어요. 노동자가 없어요. 제가 내가 오늘 휴일날 잘못 왔습니까? 이러니까 뭐 잘못한 게 아니고 안에 다 일하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길바닥에 사람이 하나도 안 다닙니까? 이러니까 다 일한다고 지금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현대자동차, 저 울산공장이나 광명의 기아자동차, 또 화성에 있는 기아자동차 이런 데 가보면 막 공장 안에는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걸어다니고 난리거든요. 근데 그 공장에 단 한 명도 안 보여요. 저 마중 나온 사람이에요. 딱 들어가니까 라인에 라인에 들어가 보니까 라인에서도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딱 제대로 써가지고 저보고 이제 그 주로 미국 사람들 중에 남부의 흑인들이 그 공장에 많이 와 있는데 저보고 이제 요 정도만 딱 하지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 점심 먹으러 밖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공장장이요. 나는 공장에 가면은 밖에 가서 점심 안 먹고 공장 식당에 가는 거를 내가 항상 그렇게 하니까 밖에 일부러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장에는 그 10,000명이 되는 공장에 식당이 없다는 거예요. 식당이 없으면 이 사람 밥은 어떻게 먹냐고요. 밥은 그거는 자기들이 알 바가 아니다는 거죠. 뭐 그러면 햄버거 먹냐고 햄버거를 먹든지 뭘 먹든지 그거는 우리 공장에서는 일만 시키지 식사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이상하다. 어떻게 딴 데도 이러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장 하는 사람은 밥까지 다 줘야 되는 이런 공장은 뭐 자기들은 미국의 문화 자체가 그런 게 그렇다는 거죠. 그 희한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핸드폰도 전부 다 이렇게 맡겨놔요. 핸드폰 들어갈 때 맡겨놔야 쉬는 시간 50분이라고 10분 쉴 때 핸드폰을 또 가서 쓰든지 할 수 있는데 일할 때 핸드폰 나가고 우리는 가보면 난리예요. 너무너무 이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렇게까지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자동차 10,000명 되는 공장보다 더 잘하는 데가 광주에 우리 전라남도 광주에 바로 글로비스라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 글로벌 모터스라는 글로비스라는 자동차 만드는 그 광주형 일자리 만들어낸 그 공장이 제일 미국 기아 자동차보다 더 로봇도 많이 돼 있고 직원들이 한 600명, 600명의 평균 연령이 28세밖에 안 돼요. 28세. 저 생긴 지 며칠 얼마 안 되니까요. 28세. 그리고 거기도 핸드폰을 닦고 옆에 라인 옆에 통에다가 딱 넣어놓고 자기 이름별로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나라의 광주에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 광주 글로벌 모터스 이 공장은 지금 세계 최고의 공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현대차를 생산하지만 현대차는 아니고 광주시와 현대도 좀 출자하고 여러 군데서 같이 출자해가 만든 건데 그 공장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 노조도 없고요. 지금 광주에 있는 글로벌 모터스는 노조도 없고 뭐 전임자도 노조 전임자라는 이런 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노조 위원장이 있긴 했는데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있긴 했는데 일을 다 하고 있어요. 현장의 노동주의에 이게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말을 걸고 이러면 노조 일 안 하는 사람도 일하다가 계속 그 말을 대꾸를 해야 됩니다. 그 규율이 그 꼬박이 몇 배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도 한 공장에 7년 정도 다녔거든요. 저도 이 청계천에 있는 청계노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는 제지 공장 여러 군데 칼 만드는 하늘 도로고 공장부터 제가 많이 다녔어요. 노조위원장 해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지금 파업에도 투쟁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조일만 하는 사람들이 쫙 몰려가 여기 중앙원에 나옵니다. 이 기본적인 투쟁 역량.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정부가 법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왜냐하면 노동조합법을 보면은 단체 협약은 반드시 체결한 다음에 노사가 협약한 다음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하는데 그게 몇 명의 노조 전임자가 있다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이면 협약을 하거나 또 부속 협약을 하거나 이래가 신고도 안 하고 집계도 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고용노동부도 그동안에 파악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행정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1987년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행정이 완전히 경찰이나 고용노동부나 각 분야에서 손을 놓고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다. 저는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민주주의도 분명하게 법과 이 규정을 지키면서 절도 있게 진행돼야지. 이 무법천지 이거는 민주주의하고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하지만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것이 노동조합만 탓할 수가 없어요. 노사와 정부가 다 똑같았어요. 그동안. 이것을 지금 바로잡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민노총 조직국장. 이 사람들이 지금 보도도 되는데 여러분 이걸 보도를 제대로 하는 데는 아마 KBS 같은 데 잘 보도 안 하거나 저기 통이 안 하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이걸 좀 세게 문화일보도 좀 세게 그래서 이 보도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감옥에서 2년 6개월 있었는데요. 제가 감옥 안에서 이 간첩들하고 생활을 1년을 했습니다. 광주교도소에서. 제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광주구치소, 목포교도소 돌아다니면서 있었는데 광주교도소는 좌익수만 거기 100여 명이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파돼서 왔던 간첩 약 한 25년, 26년, 6년 김선명이라고 그분도 나중에 지금 북한에 돌려보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인데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파 간첩 그 다음 제1교포 간첩 그 다음에 여기서 생긴 자생적 간첩 그 다음 저 같은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같이 생활을 제가 1년씩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이 민노총 조직국장의 아버지도 진도 간첩단 두목으로 징역 18년을 살았던 사람. 근데 이 집안이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구속돼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나라 국정원이 놀랄 만한 실력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 해킹을 해가지고 뭐 농협에 돈을 빼간다 이러잖아요. 가상화폐를 빼가서 뭐
미사일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북한이 해킹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해킹을 못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실력이 훨씬 더 셉니다. 모든 북한보다 뭐 컴퓨터나 뭘 하더라도 핵 부분이든 뭘 하든지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그걸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능력, 국가의 능력이라는 건 자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영토를 보호하고 그리고 외국의 침략에 대해서 방어하고 다시 공격을 하고 이런 외교 능력 이런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보이는 무력에 의한 전쟁, 정보 전쟁 여러 부분에서 다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정보 전쟁의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국가 능력도 상당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하고 뭐 충성명세를 했지 않느냐, 아무 지령을 받지 않느냐, 이거 다 조작이다, 공안 탄압이다, 공안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왜 빨리 안 집어넣냐? 여기에 이제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간첩이요. 증거가 나와도 본인이 이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다 확보를 해도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면은 그거를 공소장에 써가지고 재판정에 내놓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정에서 이거 어디서 나온 증거냐? 이 잡혀간 간첩 측의 변호사가 어떻게 그걸 얻었어요? 그럼 이걸 정당한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가 아니면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 수사가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게 현재의 법정에 저도 지금 재판 2개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미워야 되는데 난 코로나 걸린 적도 없네. 그래요. 재판정에 가면 요즘 재판정이 워낙 이게 증거와 또 그다음 재판 진도가 늦어요. 하나하나 따지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또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증거가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공안 탄압이다, 공안 조작이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이러는데 압수수색을 왜 하느냐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정도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건 하여튼 복잡한 거는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 능력, 수사기관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과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누가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마. 간첩 잡지 마. 과거에 이제 대통령 간첩을 안 잡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건 안 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간첩 안 돼. 대통령도 확고합니다. 이 생각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민노총뿐만 아니라 이 공작원들과 접촉한 거 어떻게 알아? 지령을 받은 거 어떻게 알아? 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은요 고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기 들어가서 고문을 굉장히 많이 당한 사람인데 여러 차례 전기고문부터 고춧가루 물 먹이고 수조에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많이 당해봤는데 고문 당하면은 자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잠도 안 재우는 거 그것도 못합니다. 절대 고문을 못하게 됐어요. 지금 고문 안 합니다. 고문하면 다 무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게 오래 끌면서 증거를 내나 증거를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내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간첩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여기 온 사람들, 북한에서 내려보낸 사람들,
러시아에서 여기에 또 한국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양대 국가의 경쟁의 접점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러시아와 또 미국, 일본 뭐 이런 여러 분야에서 한반도에 우리 남쪽 대한민국만큼 간첩 밀도가 높은 나라는 세계에서 없다고 합니다. 자, 노동개혁은 노사관계를 확립한다. 그런데 당면하게는 법치주의 노동개혁을 위주로 해서 하고 총선 이후에 만약에 151석 이상을 얻으면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151석 과반수를 얻으면 노동 입법 개혁이 가능합니다. 못 얻으면 그때는 뭐 이건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은하는 것만 잡으면 그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노동개혁 추진 동력은 뭐냐? 국민 여론 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KBS입니다. 김인규 사장님. 진짜 중요해요. 뭐 이거 여론 없이는 지금 정치를 못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오늘 모여가면 조찬 모임 이거 해봐야 몇 명 됐습니까? 공무원들 막 글 쓴다고 하는데 제가 그럽니다. 당신들 글 써봐야 보는 사람 20명 안 돼. 근데 기자는 엉터리 오보라도 기자가 한마디 하면은 KBS 9시 뉴스에 앵커가 한마디 했다. 뭐 최하 1000만 명은 막 듣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업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노동개혁의 예를 들면 건설, 건폭이다 그러면 요 부영건설 이범 회장이 제일 수혜자인데 가만히 앉아 눈만 보고 그래 윤석열 잘해봐라. 뭐 나는 그냥 박수를 쳐줄게. 제가 기업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들이 수혜자인데 그럼 광고를 내는데 말이죠. 이미지 광고 있잖아요. 뭐 아름다운 여성이 나와가지고 뭐 어떻고 저렇고 이런 이미지 광고도 좋지만 지금까지 국가가 위기적 상황에 있을 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는 왜 건설 동력이 제대로 잘 단속이 돼야 되느냐. 건설 동력의 폐해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좀 윤석열 대통령 잘 고치고 있다. 좀 잘해주시오. 이렇게 딱 부영건설 뭐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뭐 여성들 일본 여성만 광고하지 말고 그런 거를 한 페이지라도 내주면 좋은데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하고 그러다가는 우리가 도자가 우리 회사 쳐들어가지고 막그 뻘거띠 메고 들어놓으면은 우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부영건설이 자기가 못하면은 정경련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예. 정경련 경청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상호회수 경제단체에서라도 좀 해야 되는데 정경련은 회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김명년 교수가 가지고 정경련 지금 회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정경련에 그 기업이 그렇게 많은데 왜 회장이 없습니까? 이것도 참 기업인들이 욕 좀 먹을 일입니다. 이 비겁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 혼자는 총대를 매라 그러지만 기업인이 이 노동개혁을 하면 수혜자고 노동조합에서는 지금 MG 노조라고 하는 새로 고친 노동조합 협의회가 있어요. 여기서는 대통령이 지금 회계장부 공개하라 이러니까 잘한다고 자기들은 아예 인터넷에다가 공개해버리겠다 하고 있어요. 뭐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해버려.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의 노동개혁을 지지를 해주지 안 합니다. 유시나 먹고 떡이나 먹으면 되지 뭐. 그럼 노동조합의 지지를 했는데 노동조합은 14%입니다. 지금 노조가 없는 데가 86%고요. 노조 있는 데가 14%입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7%입니다. 한국노총 지지라도 받아야 돼. 이것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럼 노조 일부 지지, 이제 이런 데라도 단 몇 명이라도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안에서도 제가 쭉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이라든지 울산이든지 이런 데는 상당한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한국노총위원장이 반대하더라도 밑바닥에 가면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로도 그렇고 산업별로도 한국노총 안에서 가장 강성이 지금 금속노조입니다. 그 다음에 돈 제일 많이 받는 금융노조입니다. 이런 데가 완전히 특정 정당에 치우쳐가지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반대합니다. 돈 제일 많이 받는 억대 이상 받는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습니까? 자, 개혁 의제는 맞으면 52시간 노동이다, 뭐 선박이다, 이중구조, 5인이나 이런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뭐 지금 현재 할 수 없습니다. 왜? 법을 고치. 전부 다 법을 고치. 말만 하는 거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냐? 내년에 선거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실 거고, 대부분 또 올해 9월 24일에 김정수 원장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래도 어느 정도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대부분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도 이게 다 바뀌는 데는 아마 이미 내로 끝이 날지 모르겠어요. 언론도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발버둥 치는데 그건 아마 김인규 사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경련, 상호회의소 이런 기업, 그 다음에 그래서 노동개혁의 주체 세력이 강화돼야 된다.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언론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김인규 언론 개혁 뭐 사실상 이게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가 7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김효재 씨가 이제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 씨가 지금 방통위원 상임위원으로서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체제를 끌고 가려고 해요.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방통위원장이 정리가 돼야지만 방송이 뭐가 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일 급선무인데 이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이 자기 면직 처분 가처분 신청을 낸 게 12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제 좀 시원하지 않죠? 그 이게 대통령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죽하면은 도 스탬핑 매일 아침에 하던 거 지금 쳐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보면. 그 김영규 사장님은 KBS에서 평생을 지내고 뭐 사장도 하시고 다 아는데도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이 방송이 지금 노조도 막 복잡하고 노조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 노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시원하진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은 보면은 화끈한 사람, 막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니까 야, 지금 검찰이 좀 약간 거칠지 않느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저를 생각할 때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닙니다. 근데 정치는 아닌 것도 긴데 그러고 알쏭달쏭하게 이 중간점을 잡아야만 51%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분이에요. 애매하게 이런 거를 잘 못해요. 그럼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뭐 누가 도와줄지 이제 여기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많이 도와주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 제 말씀은 이제 끝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노동개혁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미 법치주의 이 법의 원칙을 앞으로 이제 1년 됐는데요. 앞으로 한 4년은 더 할 겁니다. 법에 어긋나는 요즘 마약 단속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지나친 불법 이런 것들 다 바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바로 잡으면은 상당한 정도로 대한민국의 근본 질서가 서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가져옵니다. 다 함께 이루고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법치는 기본이다. 그 다음에 뭐 뜻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지고 우리 동문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 이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 아주 그 답답한 말씀을 아마 비록 여기 와서부터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40여 년 동안을 철강 회사를 하면서 전국의 철강 기업들의 470개를 조직해서 있는 조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은 이제 전체 우리나라 근로자 수, 사업자 수를 한 노동조합에 가입된 게 한 14%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이제 86%는 사실 협동조합에 가입도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 통계를 보니까 2021년도에 발표된 걸 보니까 30명에서 99명 노동조합이 결성된 게 2.9%, 30명 미만이 0.2%. 그러다 보니 이게 대개 보면 중소기업들이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목소리 한번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이 사람들의 집합체인 중소기업 중앙회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가 728만 6천 개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답답하니까 뭐 경청이나 정경련이나 중경연합이나 중소기업이나 좀 이렇게 자기네들 목소리를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여기 용산에서 모였을 때 보니까 우리 중앙회 회장께서 320개 그 중소기업의 설문조사를 하니까 대통령이 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72%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통계가 728만 명 사업체인데 그거 한 300개 가지고 한 거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잘못 왜곡 전달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됐을 때 아까 KBS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도 좌우를 가오려가지고 지금 정확한 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안 되는 이유는 기득권층들이 어떤 해코지를 하니까 거기에 힘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돼서 안 하는데, 참 그런 걸 보면은 이거를 누구 탓이라고 이러기 전에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좀 각자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전히 이현 회장님 집으로 갔습니다. 강연하신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하고 질의하신 이 의원 우리 회장님하고 의견이 똑같은 거 보니까 노동개혁도 좀 밝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가겠습니다. 네, 저 뒤에 박효근 우리 동무님. 네. 7호학번 농가대학 출신 박효근입니다. 삼성생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되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기존 노조에 막혀 취업이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노동 정책의 유연성이 커서 오히려 고용이 증대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을 풀어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있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핵심 과제 한 가지만 추가로 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치입니다. 법치고 이 법치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300만의 조직되고 굉장히 많은 전임자를 가지고 있고 풀타임을 가지고 있고 조합비도 있고 또 법에 의해서 노동조합법과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이 조직이 건전하게 노사 간에 협력을 하고 자기들 근로복지를 향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입하든지 그렇게 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확고한 기업관, 국가관, 노동조합관, 그리고 이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하면은 대한민국 노사관계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도 원인이 많고 세계적으로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노조를 지금 맡아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의 철학도 필요하고 또 조직적인 그런 노하우도 필요하고 투쟁의 전술 전략 지금 막 붉은 머리띠 메고 막 투쟁가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광화문에 그 전시장 아닙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이 지금 일본을 넘었거든요. 공무원 봉급도 일본보다 많고 대학 교수 봉급도 일본 교수보다 많아요. 토요타보다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봉급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붉은 띠 메고 계속 이거 하냐?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이제 모든 성장 속도도 감속하고 나라가 이제 그런데 또 불만은 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조에만 타당할 수가 없고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한번 생각을 봐야 됩니다. 철학, 가치관, 국가관부터 시작해서 기업이관, 또 기업인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업만큼 중요한 조직이 없잖아요. 기업이 일자리도 제공하고 세금도 내주고 거기서 인간의 기술도 또 생각도 많이 형성되고 하는 이런 세계 모든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이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교육계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걸 한번 돌아보면서 가야 안 되냐. 그래서 저는 대화가 필요하다.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해나가면 안 되겠나 봅니다. 또 뭐 하시죠.